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친한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축하를 해줬고, 그 친구가 이혼을 했을 때 누구보다 더 슬퍼했을 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친구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학창시절, 대학시절, 그리고 아가씨 시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저와 저의 신랑은 그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20살 후반쯤에 당시 제 친구의 신랑의 친구였는데, 제 친구가 저와 신랑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며칠간의 설득 끝에 소개팅을 한번 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었고, 그 친구의 신랑이 제 신랑의 친구이다 보니 저희 4명은 자주 어울려 놀았고, 그렇게 몇 년간 지내다가 저와 신랑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그 친구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혼집을 출퇴근 거리나 금액적인 부분을 맞춰서 갔는데, 마침 그 친구네 아파트 한 곳과 시댁 근처에 한 곳이 있어서 신혼 때 시댁이 가까우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 친구와 같은 아파트로 신혼집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희는 집이 해결되고 나니 다른 부분에서는 충돌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출장이 잦았고, 친구의 신랑은 야간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 밤이면 늘 그 친구와 저녁을 먹거나 가볍게 술을 한잔하면서 시간을 자주 보냈는데,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친구가 술을 먹으면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나 요즘 땡땡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응? 땡땡씨가 왜? 무슨 일 있어? 요즘 손찌검을 하네. 그게 무슨 소리야? 손찌검이라니? 평소엔 괜찮는데 술만 먹고 오면 자꾸 손이 올라가. 술 때문에? 예전에 싸웠던 문제를 다시 꺼내서 화내고, 엊그제도 나한테 술 먹고 와서는 소리 지르고 휴대폰 던지고. 다친 애는 없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네. 다행히 피하긴 했는데 자꾸 이러니까 무섭네. 그렇게 친구의 신랑의 폭행 소식을 한번 듣고 나니 만날 때마다 친구의 몸에 든 멍이나 긁힘 자국 같은 것들이 자주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걱정이 된 저는 신랑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고,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왜 이런지, 평소에도 종종 폭력적인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물어봤고, 저희 신랑도 제 친구를 걱정해 주기도 하고, 저에게 친구가 힘들 테니 나중에 집에서 밥이라도 한번 챙겨주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폭행. 그날도 친구는 집에서 늦게 오는 신랑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새벽에 집에 들어온 신랑은 제 친구에게 바람이 난 게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고, 그날 친구를 때렸는데 친구가 머리를 잘못 맞아서 쓰러지고 집에 119도 오고 결국 약한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폭행죄를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만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는 이혼 후 몇 달을 전 남편이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해서 신랑이 출장을 가는 날이면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 정도가 지나니 제 친구도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았고, 저에게 남자친구도 생겼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전 친구의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궁금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니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친구는 남자친구가 타지의 사람이라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친절하고 자상해서 전 남편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안정을 찾은 데는 그 남자친구분의 역할도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신랑과 친구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니 저희 신랑도 잘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들떠서 남자친구 자랑을 거의 1시간. 에이, 그럴 리가. 나 이제 숙소 들어왔는데. 그렇구나.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응. 나 이제 씻고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신랑은 피곤한지 잠이 든 것인지 연락이 없었고, 그날은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도 따로 없었어서 간단한 맥주랑 안주를 사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분명 집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벨을 누르니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어디 나간 건가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나 맥주 사서 왔는데. 나?
남자친구 온다고 해서 지금 밖이야.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아. 맥주는 다음에 먹자. 그래. 데이트 재미나게 해.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가는데 제가 등을 돌려서 가는 순간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바뀌다더니 이건 뭐지?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미 집에 와 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출장을 다녀온 신랑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짐에서 긴 머리카락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의 남편을 생각하면 그럴 사람은 아닌데 설마? 하는 순간 갑자기 지난번 통화가 떠오르더군요.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렸던 우리 아파트의 방송 소리. 그 소리가 생각이 났고 저는 그 길로 나가서 경비실로 갔습니다. 저랑 제 친구가 옆동이라 경비 아저씨와 잘 알고 지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신랑이 요즘 여기 자주 드나들던가요? 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요즘 왜 신랑분 혼자 다니세요? 아, 제가 요즘 시간이 없다 보니 신랑이 먼저 친구 집에 가서요. 그러시구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술 드신다고 장 봐서 들어가시던데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아, 네네네. 잘 먹었죠. 추운 날 감기 조심하세요. 혹시나 했는데 그날 신랑이 제 친구 집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괘씸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친구 집을 찾아갔던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친구네 집에서 맥주를 먹었고 맥주를 먹으며 전날 남자친구와 데이트한 이야기를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그게 저의 신랑이라고 생각하니 키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정말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였다뇨? 서로의 가정사정 다 알고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 그들이 어떻게 저를 기만하고 그럴 수가 있냔 말입니까?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고 전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신랑이 휴대폰을 찾아보니 거래처라는 이름으로 장소와 시간만 적혀있는 문자가 많이 왔고 최근 문자를 보니 곧 어느 카페에서 보자는 연락이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제 친구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메모를 해뒀다가 저는 그 카페로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카페에 가서 잠복처럼 앉아있으니 신랑이 왔고 이웃구 친구가 들어오더군요. 둘은 옆에서 앉아서 치덕치덕거리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까르륵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눈에 확인을 하고 나니 이 새끼랑은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휴대폰 카메라로 두 사람이 붙어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두 사람이 나갔고 저도 놓칠 사람 따라 나갔는데 두 사람은 카페 인근에 있는 모텔로 향하더라고요. 모텔로 가는 그놈에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주 태연하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라며 퇴근할 때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옆에서 제 친구라는 년은 빨리 끊으라고 신호를 주고 있고요. 그 두 년놈들이 어찌나 가증스럽고 구역질이 나오던지요. 그날 오후 저는 신랑과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녁을 해주려고 하니까 집으로 오라고 했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것들은 저 속여보겠다고 몇 분 차이를 두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준비해 놓은 마지막 밥상에서 식사를 한 후에 디저트를 먹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라고 했더니 그들은 놀란 듯 절 동시에 쳐다보더군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얘랑 바람 피는 거 나 알아.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이혼해. 미안해. 언제 알았어? 그게 뭐가 중요해? 이혼하자. 그리고 제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친구의 전남편, 즉 제 남편의 친구였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그 전남편이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는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와 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꼴에 제 친구를 보호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보기 좋게 신나게 얻어터졌고요. 저도 솔직히 화가 난 상태이다 보니 웍을 들고 가서는 그 두 년놈들을 후렵했습니다. 웍이 좀 무게가 나가는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팔목이 시원찮아서 가벼운 걸 사용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더군요. 그 난리를 떨고 나서 지쳐서 자리에 앉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내 전 남편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너네 이혼한 이유가 그때부터 내가 내 남편한테 추파 던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하는 걸 남편이 눈치채서 내가 처맞은 거라며? 그런데 어쩜 나한테는 내가 피해자인 척 그러니? 내가 너 같은 걸 친구라고 뒀다니? 그리고 당신 이혼해줄게. 쟤랑 살아. 난 이 남자랑 살아보려고? 라고 했더니 남편의 발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미쳐 날뛰더라고요. 니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냐면 말이죠. 이놈이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솔직히 친구 남편과 저는 아무 사이 아니고요. 이혼할 거 속이나 터져 죽으라고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친구 전 남편도 눈치가 있어서인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듣고만 있어주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는 남편에게 웃으며 이야기해줬습니다. 좋게 이혼하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걸고 넘어지면서 뭐 폭행이네 만회하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소송 이혼 준비 들어갈 거고 네가 다니는 회사, 시댁 식구들, 우리 집,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아니 세상에서 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니들이 해온 짓 까발릴 거거든. 너도 마찬가지고. 둘이 그 멍청한 머리 잘 돌려봐. 뭐가 나올지. 그리고 내 집에서 좀 나가줄래? 하고는 그 두 년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나름 위자료도 좀 챙겼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소문을 안 내도 이미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그런 둘의 낌새를 눈치챘었나 보더군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비실 아저씨부터 미용실 아주머니까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제 친구였던 그 여자를 욕하시더군요. 이래서 사람이 죄짓고 살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던 그 둘은 같이 물고 발며 살 줄 알았는데 그 길로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한테 처맞아가면서까지 쟁취한 사랑인데 왜 놔버렸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젠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제 인생 살아가려고 합니다. 후련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 그런지 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7살 아들, 4살 딸, 육아휴지 눈치 안 보고 쓰는 회사 다녀서 처녀 쪽부터 다니는 회사 애들 키워놓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과묵한 분인 줄 알았는데 또 친내 입방정 떨다가 혼사 깨질까봐 온 집안이 합세해서 시어머니 입단속을 시킨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매가 별개 소리를 남편한테 짓거려도 남편이 나한테 전하지 않고 무시해버려서 이 정도로 경우가 없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시어매 남녀차별에 취직도 몇 회 전 외국으로 해서 연 끊고 살고 싶어하는 시누이가 남동생 결혼 전에 시어매가 얼마나 머리 민소리를 짓거려 했는지 알았지만 이 글에서 내가 열받은 시점은 신혼여행부터니 테스 신혼여행 올디브로 갔습니다. 현지 도착해서 호텔 도착해 양가 부모님 전화를 드리려는데 공항에서 탄 택시가 우리를 엉뚱한 호텔에 내려줘서 체크인이 좀 걸렸습니다. 애교 있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먼저 전화드려서 잘 도착했다 하니 대뜸 누구한테 먼저 전화했니? 친정에서부터 했니? 아니면 이제 결혼했으니 가르칠 게 많을 거라. 예상은 했다만 이런 거부터 가르쳐야 하다니 눈앞이 깜깜하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무조건 시댁이 먼저인 거야. 이딴 소리로 20분 넘게 통화. 그때는 뭘 몰라서 어머니 왜 저러시는 건지 몰라 우선 죄송하다 하고 끊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이 신랑한테 속상하다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옛날 뿐이잖아. 네가 차 마시전 그 이후에도 명절에 친정 못 가게 하려고 남편 식혜에 술 타길래 내가 운전하면 되지 하고 신랑 데리고 나갔다가 몇 날 며칠 전화로 시달리고 연차 내고 아버님 생신 아침 생일상으로 다 차려드리고 화기애애 한데 저녁 때쯤 우리 집 부모님이 전화 안 한다고 뭐라 하길래 우리 아버지 환갑이셨는데 그때 전화는 하셨냐 했다가 또 시달리고 그때마다 신랑이 다 늦게 커트하긴 하지만 꼭 그 거지 발사기 같은 옛날 뿐이라 진짜 입을 찢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진짜 연 끊을 일이 터지고 야 말았습니다. 첫째 갖고 아직 성별 모를 때였는데 나보다 몇 주 먼저 친정 새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도 몇 주 일찍 알았습니다. 성별은 아들 시댁에서 둘러앉아 밥 먹다가 새언니 아들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한숨 푹 쉬더니 한쪽 무릎 세우고 벽 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애는 아직 성별 모르는데 너는 딸이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딸이면 어땠어요 어머니 했더니 진심 황당하던 얼굴로 개논리를 펼치십니다. 니네 회사에서 너 왜 쓰냐 회사 잘 굴리라고 쓰면서 돈 주지 너 니가 왜 우리 집에 들인 거 같냐 와서 부모 덕 보고 살라면 값을 해야 할 거 아냐 여기서 내가 값이라뇨 진심 몰라서 물었습니다. 아들 낳는 게 니가 값하는 거라 함 정말 시부모 덕이라고는 결혼할 때 1억 2천 집값에 보탠 거랑 다이아 세트 하나 있는데 나 SUV 해가고 친정에서 8천만 원 내 돈 5천만 원 보태서 혼수하고 전세값에 보탰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더 했습니다. 아 그래 시부모가 준 돈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작은 평수 살아야 한다 치더라도 아들 낳아 값을 하라는 건 무슨 개소리인가요? 그 소리 듣고 시누이가 놀래 자빠지면 엄마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나한테 언니 기분 상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대신 빠른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왜 사과하냐고 신우 그 자리에서 등짝 스매싱을 맞았습니다. 얘가 왜 기분이 상하냐 손자 못 보게 생긴 내가 더 기분 상한다고 합니다. 나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께 정말 죄송한데 먼저 일어난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시아버님이 어서 가라며 괴성을 지르는 시어머니에게서 나를 등 떠밀어 구해내셨습니다. 이러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안 건드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대가지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서 사람이 가슴에 화가 많다며 나한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기는 흘려도 애가 들었다 하니 앞으로 입 조심시키겠다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남편 새끼가 꼭 그랬어야겠냐며 엄마는 잘못했지만 아버지 안쓰럽다고 아버지 말대로 엄마 옛날 분이라서 그런 건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 중얼거렸습니다. 차 세우고 내렸습니다. 택시 타고 친정 가는 길에 울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혼시키겠다 하십니다. 내 딸이 거기 아들 낳으러 팔려간 거냐.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떨리는 목소리 가까스로 눈물 참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죄송하다 시어매가 실언했다 제발 애들 이혼은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2달간 친정에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신랑이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다가 신랑이 짐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 성별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시어매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일 거라 뭐라 하는 것도 싫었지만 아들이라고 좋아할 거 생각하니 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러다 슬슬 성별 밝혀질 때가 됐으니 시어매 계속 전화로 닥달해댔고 결국 내가 풀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 들리는 왜 말 안 해 딸이지 딸이니까 말 안 하는 거지 그거 듣다 빡쳐서 전화 뺏어서 아들입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남편한테 내 눈앞에 시험에 그림자라도 띄거나 전화라도 오게 하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거다 시댁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던가 말던가 난 너 없어도 사니까 이혼 당하기 싫으면 남편 것을 똑바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신우한테 들은 얘기지만 계속 전화에 대고 찾아오면서 애 보여달라고 난리치던 시어머니한테 신랑이 가서 거실 바닥에 드러놓아 울면서 나 이혼당해서 쩌렁이 같이 사는 거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2배로 난리를 쳤습니다. 2달 친정에 있다가 엄마가 가게 일이 힘드셨는지 대상포진에 걸리셔서 울무면 안 된다고 우리 부부를 신혼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좋은 조리원 예약해 주셨는데 신랑한테 조리원 이름 들어가는 당일 날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할까봐 근데 조리원 나와서 친정에 3주 더 있다가 우리 집에 간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신랑 없는 틈을 타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내 새끼 보여달라 하길래 싫어했습니다. 여기 어머니 새끼 없어요. 저녁에 나와요. 저 안에 있는 건 제 새끼고요 했습니다. 세상에 내 팔꿈치를 붙들고 울고 우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리 되뇌어봐도 없었지만 내가 말이 헛나왔다. 아들일 줄 몰랐다. 저녁에 신랑이랑 같이 찾아간다 하고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신랑이랑 아이 안고 같이 가서 앞으로 오실 거면 먼저 저에게 연락하시되 내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다. 명절 오긴 오는데 친정 못 가게 하면 신랑 버리고 애만 데리고라도 간다 또 막말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앞에서는 다무셔라 막말의 기준은 내 기준이다 겁나시면 그냥 저한테 말하고 싶으시면 날씨 얘기만 하셔라 부글부글하는 표정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한동안은 잘 지켜졌고요. 1년에 시부모님 생신 명절 큰애 생일 딱 이렇게 5번 만났습니다. 그 후로 애 보여달라 난리였지만 신랑이 컷했고 좀 크고 나서는 신랑이랑 애만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둘째 가지고 딸인 줄 알았을 때 큰애한테 여동생 태어나면 만난 거 뺏기고 엄마가 동생만 예뻐할 거라고 나왔을 때 또 개소리를 했습니다. 어쩐지 애가 몇 날 며칠을 동생 싫다고 울고 짖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지. 그래서 뱃속 딸한테 미안하지만 전화해서 시어머니한테 사자호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신랑 앞에서 오열하며 탈진을 했습니다. 나 응급실 다녀오고 나서 또 시어머니가 소리 지른 거 사과하라며 전화와서 신랑 없는 척 받았다가 스피커폰으로 다 들려주니 그 길로 남편이 가서 정말 다 뒤집어 뻗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따귀 맞고도 안 멈췄다 했습니다. 시내 특파원이 다 전해졌어요. 시어머니 핸드폰 부셔버리고 내 새끼들 태어나기 전부터 차별하고 우애 깨놓는 사람한테 할머니 자격 줄줄 아냐고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면 그때 내가 엄마 앞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다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이 말에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따귀 때렸는데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매가 자기 손주 귀여워 놈을 좀 쳤기로 써니 노인네는 이렇게 잡냐 울며 울려 하길래 지금 울기라도 하면 엄마 정말 양심도 없는 거라고 어디 한번 울어봐 라고 신이가 2차 폭발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차별 썰음 다 쏟아내고 한동안 시어머니 키 죽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주고 신랑도 안 가고 아주 마음 편히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우고 복직했습니다. 가끔 전화는 왔지만 내가 살얼음 끼게 받으며 또 아들이 나래질까 할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주 전화 안 하시는 시아버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갑상선암이라고 마음 같아서는 네 아버님 그거 예후 좋은 암이잖아요. 관리 잘하시라고 하세요. 하고 끊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낙심한 것 같다며 시어머니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막내 자주 하길 하고 살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아버님은 방관은 하셨지만 뒤에서 참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저절로 고마움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겨우 작년 봄 수술 잘 됐고 예후 좋고 얼마 전에 한 정기검사도 깨끗. 얼마 전 작은 애 생일이라 온 가족 회식 갔다가 시댁에 차 마시러 갔습니다. 오디를 사와서 먹는데 손에 물이 잘 드니 애들 옷 버릴까봐 나란 신랑이 애들 입에 넣어줬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오디에 애들이 신기해하고 그러다 딸아이가 오디를 만져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궁금하다고 생일이라 좋아하는 예쁜 옷 입어서 물들면 속상할 텐데 했더니 어쩌지 하면서 애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시어매가 옷 벗고 만지라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원피스 안에 팬티란 속바지 밖에 안 입었고 여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딸이 뭐이 몸은 소진하니까 했습니다. 여자라 조심해야 한다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 딸 둘 다한테 아무데서나 훌렁훌렁 벗고 그러면 안 된다. 소중한 곳은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 가르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가시나 속살에 금칠했나 비싸게 군에 너무 그래도 남자들이 좋아하네. 이게 내 살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 소리 할 때 남편은 잠시 차 빼러갔습니다. 지 아들 없이 나만 있으니 긴장이 풀어졌나 봅니다. 나 그 자리에서 과일상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후로 했던 말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10수번. 내가 말 실수할 거면 그냥 다물라 했죠. 몇 번. 시아버진 포기하고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나와 시어머니 대치 중에 남편이 들어오자 갑자기 눈물바람으로 며느리가 팬다고 울고 지쳤습니다. 웃음이 나더라. 그 순간에 당신이 맨날 그랬지. 어머니 옛날 분이셔서 그러니 나보고 이해하라고 하니 너네 엄만 그냥 못 배운 거야. 경우가 없는 거야. 무식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네 엄마보다 3살이 더 많지만 이런 소리 하는 거 봤냐. 7살이 많으신 시아버지가 이러는 거 봤어.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 엄마 욕을 면전에 두고 하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길래 방금 내 딸한테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다이렉트로 귀에 꽂았습니다. 남편분으로 바들바들 떨길래 안방 가서 애들 챙겨 할아버지께 인사시키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신랑 그날 이후로 시댁에 거주 중입니다. 이혼할 거라 했다고 합니다. 쇼한다고 합니다. 마누라가 직장 탄탄해서 소송해도 애들 친권 못 가져오고 한 푼 건질 것도 없다며 다 엄마 때문이라고 한다고 딱 일주일 그렇게 난리치고 엄마 너한테 사과하게 만든 다음 다신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며 자기 버리지 말라고 출근하면서 주말엔 집 밖에 몰래 나와서 매일 전화로 빌고 또 비는 중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무릎 꿇고 넉나가 사과하는 거 보지 않으면 이혼하고 싶습니다. 분위기 안 풀립니다. 정말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움켜쥔 듯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김유나라고 해요. 올해 28살이고요. 중견 건설회사의 격리 직원이에요. 나의 결혼 생활은 그저 평범해요. 하지만 그런 나도 처음 시집살이를 시작했을 때는 꽤 격정적이었답니다.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난생 처음 며느리란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날은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후에 만난 첫 번째 일요일이었어요.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공항이 여행객들로 엄청 붐비는 피크타임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입국 수속 시간이 엄청 지체되었고 공항을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마침 차는 또 얼마나 막히던지 정말 고생 끝에 진이 다 빠진 상태로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댁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래,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여기 잠깐 앉아 쉬었다가 저녁들 먹자. 큰 며느라이가 너희들 오면 먹인다고 맛있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많이 해놨다. 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주방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이. 어머니, 어떡하죠? 제가 밥을 너무 조금 했나 봐요. 서방님이랑 동서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형님께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나는 형님, 저희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오는 길에 잠시 들러서 식사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씩 웃었어요. 더 이상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아 쇼핑백에서 사온 선물 몇 개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그만 바보같이 실수로 우리 친정엄마한테 주려고 산 선물을 시어머니께 잘못 전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하늘색 바탕에 에르메스 스카프를 집어들어 목에 막 두르려는 순간 나는 스카프의 나머지 한쪽 끝을 딱 붙잡고는 시어머니께 어머 어떡해 어머니 죄송해요. 이건 저희 친정엄마 드리려고 산 거고요. 이 연보라색이 어머니 드리려고 산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스카프에서 여전히 손을 떼지 않고 계시는 시어머니의 즐거워하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께서 너희 어머니한테 연보라색 갖다 드리렴. 난 이 하늘색이 더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찜에서 두르고 계신 그 하늘색 실크 스카프는 연보라색 스카프보다 값도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고가라는 걸 떠나서 사실 우리 엄마는 아주 세련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건지 실크 스카프를 애용하셨고 또 목에 스카프를 두르는 것 자체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더구나 평소에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했는데 이렇게 선물할 기회 있을 때 가장 좋은 걸 그리고 가장 예쁜 걸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건 제가 저희 친정엄마 드리려고 산 거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 브랜드랑 그리고 하늘색을 너무나 좋아하셔서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아주 매섭게 눈을 흘기시며 그래서 너희 친정엄마 드리려고 산 거니까 내가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인 게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네 어머니 죄송해요. 이게 저희 엄마 드리려고 산 거라서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목에 두르고 계시던 스카프를 목에서 풀어내고는 손으로 한번 쓱 문질러 보신 후에 테이블 위에 휙 하고 스카프를 집어 던지고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기 왜 그래? 엄마가 그게 더 좋다 그러는데 그냥 그거 드리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아이고 깝깝하다. 아니 동서 빡빡하게 왜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 부딪히며 살 수 있겠어? 앞날이 훤하네. 라고 했어요. 나는 스카프를 도로 잘 개어 접으며 떼꿍한 눈으로 남편과 형님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장시간 여행에 지쳐서 그런지 아주 피곤했어요. 그냥 눈을 좀 붙이고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 부부는 일찍 일어났어요. 출근하는 길에 어디 들려 아침을 해결하기로 하고 방에서 나왔더니 시어머니께서 아주 싸늘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새아기 너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왕비 노릇 하자고 들어온 게 아니잖니? 그렇게 늦게 일어나가지고서는 바로 출근하겠다는 거니? 라고 쏘아붙이셨어요. 하루 일과를 이런 분위기로 시작하는 건 나에게도 참 찝찝한 일이었어요. 그때 내 뒤에 서 있던 남편이 뒤에서 내 등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참으라는 듯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께 네, 어머니, 제가 첫날이라 아직 잘 몰라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상 꼭 챙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얼른 쫓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엄마, 내가 오늘 오후에 퇴근하고 일찍 와서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 화내지 마.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두 아들 중에 우리 남편에게 더 사랑을 많이 주셨다 해요. 막내라서 그랬겠죠. 그래서인지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께서 화가 좀 풀리신 듯 했어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남편이랑 집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형님이 두 사람 오늘 저녁 밖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와서 먹든가 해요. 어머님, 아버님은 내가 알아서 챙겨드릴 테니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에휴. 라고 했어요. 아버님? 나는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갑자기 친정 아빠가 생각났어요. 나는 얼른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선물을 챙겨서 다시 시어머니한테로 갔어요. 나는 어머니, 이거 관절 영양제예요. 아버님 드시라고 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것도 너희 친정어머니 갖다 드리렴. 네 시아버님은 그런 약 잘 안 드신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테이블에 있던 약을 손으로 탁 치워내시는 바람에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약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화가 났지만 바닥에 떨어진 약을 다시 주워들어 시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갔어요. 노크를 하자마자 바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아버님, 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아버님 작은 며느리예요. 아버님께 이것 좀 전해드리려고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후다닥 내 쪽으로 달려오셔서는 내 등 뒤에 서서 누가 너더러 함부로 이 방에 들어가라 하든 어여 비켜서지 못해? 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는 순간 하얀색 시트가 깔려있는 침대 위에 눈을 꼭 감고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시선을 돌려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 얼굴을 쳐다봤어요. 문에서 물러서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고맙다, 아가. 고마워. 라고 하시는 목이 잔뜩 잠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얼른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와 시작된 시댁에서의 나의 첫날의 모습이랍니다. 그날 이후로 쭉 남편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지적질과 형님의 시시콜콜한 간섭에 정말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아침으로 국수를 만들어내면 이걸 먹으라고 만들었냐고 내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 내놓으면 한 두어 술 뜨는 척 하시다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입을 실룩거리시고 일주일 일회 중에 단 하루도 즐겁고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고 신경 쓰이다 보니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쳐 업무상 실수도 잦아졌어요. 같은 부서 사람들도 그런 내 모습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우리 생각에 아무래도 자기는 시집살이 하면 안 되겠다. 자기 결혼하고 시댁 들어가 살면서부터 일에 전혀 집중을 못하고 흥미도 못 느끼고 자꾸 실수만 하잖아. 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동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원래 절대로 시댁에 들어가 살지 않을 거라고 공언을 해왔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1년만이라도 살자고 끈질기게 통사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 1년만 사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죠. 마침 부모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셔서 조그만 아파트 정도는 살 만한 충분한 자금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내 돈은 쓰지 말고 일단 묻어두자고 했어요. 자기는 꼭 자기가 마련한 돈으로 집을 사고 싶다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남자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나는 내 주장을 접고 정말 딱 1년만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사는 조건으로 남편의 의견을 들어준 거였죠.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막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형님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이 어머니, 저 내일 오전에 입술이랑 눈썹 좀 다시 손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때 맞춰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서한테 먹을 것 좀 사다 달라고 해서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알겠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순간 그냥 알겠다고? 그게 다야? 아니 너무 심플하잖아. 아닌 말로 지금 형님 말은 미용실에 가서 오전 내내 좀 놀고 오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그러니 밥도 알아서 챙겨 드시라 그 얘긴데 가타부타 욕 한마디, 불평불만, 잔소리 한마디 없이 그냥 알겠다라는 거야 지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났어요. 더군다나 형님이 시어머니께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너무너무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황당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시모와 형님의 언행을 더 주시했어요. 그리고는 형님이 매번 시아버님 방에 음식을 들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를 아주 짜증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하루는 너무 궁금하고 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아니, 형님은 무슨 일을 해도 칭찬을 듣고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욕을 얻어먹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라고 형님께 대놓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형님 쪽으로 다가가며 나를 쳐다보며 그동안 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아기 넌 아마 짐작도 못할 게다. 이제 동서가 생겼으니 내가 가능하면 큰아이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니? 아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큰 동서를 다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 너 애가 성품이 참 못됐구나.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가식적인 말투에 나는 더 의심이 갔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가혹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께서 마치 형님을 엄청 위해주는 척 말씀을 하고 계시니. 어쨌든 그런 의구심, 궁금함, 이런 건 일단 마음 한쪽 편에 접어두기로 했어요. 몇 번이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 또한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몇 달 뒤 나는 부실장으로 임명됐고 그래서 사무실 식구들끼리 축하 회식을 하러 가게 됐어요. 시내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식당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갑자기 나에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 어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내 귀에 팍 와서 꽂혔어요. 그 여자가 당신 마음 졸이지 마. 결국은 그 늙은이가 사인하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떤 한 남자가 그러게 이번에 검사 받으러 가서 그냥 확 되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당신이 법적으로 부인이니까 전부 다 당신 거 되는 거 맞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아직 유언장 문제 남았어. 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들었을 때 갑자기 내 옆에 앉아있던 남자 직원이 큰 소리로 건배가 어쩌고 떠들어댔어요. 그 바람에 그 두 사람의 말소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등 뒤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낯이 익은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서 술 안 마신 동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눈에 익은 긴 갈색 바바리 코트가 내 눈앞을 휙 스치고 지나가더니 멀찌감치 한쪽에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간 나는 시어머니가 쓰시는 향수와 똑같은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두바이산 향수만 쓰셨어요. 좀 특이한 향이라 쉽게 구분할 수 있었죠. 나는 어머니, 어머니 맞으시죠? 라고 등을 보이고 멀찌감치 서 있는 그 여자의 등 뒤에다 대고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내가 부르는 소리에 그 여자는 잠시 주춤하더니 옆에 함께 서 있던 키가 좀 훤칠하게 큰 남자의 손을 탁 잡더니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기 차를 향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조금 의심스러워 내가 뒤늦게 그 두 사람의 뒤를 슬금슬금 쫓아갔지만 그 두 사람은 황급히 차를 몰고 이미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님이 왜 여기 계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집에 돌아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응접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노 메이크업 상태였고 향수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하며 나는 어디 안 나가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뭐 좀 사러 요 앞에 잠깐 나갔다 왔다.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묻니? 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 네. 조금 아까 저희 회사 근처에서 어머님하고 똑 닮은 분을 본 것 같아서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너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니?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참 까칠하네요. 아님 말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걸터 앉아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그냥 지나가는 듯 했어요. 내가 시어머니와 진짜로 딱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남편이 나보고 먼저 가서 집을 좀 보라고 문자를 했어요. 자기가 늦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실례라며 나보고 먼저 가서 집을 좀 보고 있으라고 했죠. 예정보다 남편의 돈이 더 일찍 모아진 덕에 슬슬 집을 좀 보러 다니기로 했거든요.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안내하는 분이 나보고 19층으로 올라가면 된다 하길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을 누르고 한참 올라가는 중에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데 오 마이 갓, 상상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11층에서 시어머니께서 한 젊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마침 내 앞에 덩치 큰 아저씨가 서 있었기 망정이지. 다행히 그 두 사람은 나를 못 본 듯 했어요.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시어머니와 그 젊은 남자는 아주 다정해 보였어요. 눈빛에 아주 그냥 사랑이 철철 흘러넘쳤어요. 나는 19층을 그냥 통과하고 34층에서 두 사람을 따라 내렸어요. 두 사람이 서로 미래를 하는 장소인 듯 했어요. 나는 얼른 몸을 숨길 곳을 찾은 후 그 두 사람이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 집 방번호도 찍었고요. 그리고 집 보기로 한 약속은 그냥 캔슬해버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와 대면했어요. 나는 어머니, 저 어제 집 보러 갔다가 어머니 뵀어요. 어머니도 아파트 사시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낮추고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신경 안 쓸 테니 너도 내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언의 약속인지 진정으로 한 약속인지 아닌지 뭔지 확실치 않았는데 정말로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일체의 불평불만이나 잔소리, 심지어 나를 자극하는 어떠한 말 한마디조차 듣지 않게 됐어요. 거짓말처럼. 형님이 나를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동서도 혹시 뭐 아나 보네? 라고 했어요. 나는 형님의 질문에 모른 척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입만 실룩거렸어요. 내 눈에 시어머니께서 참 어수룩해 보였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계시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숨기지도 못하고 형님도 알고 있었고 이제 나마저도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아버렸으니 앞으로 내 남편이나 아주버님께서 알게 되는 건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 주말 날씨가 너무 화창하네요. 참지 못하고 형님 내외는 친구분들과 놀러 나가셨고 나랑 남편도 시외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집에는 시부모님 두 분만 남게 되었죠. 우리 부부는 그날 오후 늦게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 남편은 바로 세차를 하러 갔고 나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서는데 아주 큰 소리를 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당신도 살고 싶으면 고집 그만 부리고 빨리 사인 좀 해.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당신은 내가 빨리 죽어주었으면 좋겠지?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나도 당신 뒤치다꺼리 할 만큼 했어요. 나한테 합당한 내 목만 그냥 팔할 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당신한테 이미 두 채 주었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건 다 어디다 말아먹고 아이들 목까지 챙겨가겠다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당신 만약에 사인 안 하면 앞으로 정말 죽는 이만 못하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나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너무 놀라 순간 들고 있던 쿠션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소리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두 분이 대화를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께서 응접실로 쫓아나오셨어요. 응접실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굳은 표정으로 너 오늘도 나를 염탐하고 있는 거니 뭐니? 라고 하셨어요. 순간 나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내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란 사람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항상 자기 남편이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여자가 더 악독한 일인들 왜 못하겠어요?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나는 그간 내가 보고 들은 모든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심각한 나의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기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놀러 갔던 형님 부부가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형님이 나를 정탐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나 없는 동안 나 대신 집안일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할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도 마. 라고 했어요. 어쨌든 나는 형님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 쳐박고 잔뜩 쌓인 설거지만 계속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형님 부부를 보더니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얼굴색을 바꾸셨어요. 그리고는 큰아이네 놀러 갔다 와서 피곤한 모양이니 오늘 저녁은 네가 좀 하거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사 중에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그러고 보니 엄마 혼자 두고 형네랑 우리 부부만 놀러 갔다 왔네? 그러지 말고 엄마도 어디 좀 놀러 갔다 와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서 그러게 엄마도 아버지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은데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고는 미소를 지으시며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놀러 나가면 저 양반은 누가 돌보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주머니에서 비행기 티켓 2장을 꺼내며 그럴 줄 알고 새로 오픈한 리조트가 있다길래 엄마 좀 가서 쉬시라고 내가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엄마 마음에 맞는 친구분이랑 같이 놀러 갔다 오세요. 내가 알아서 다 계산할 테니까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와 같이 동행해도 된다라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이 갑자기 번뜩였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친구랑 같이 가도 돼? 입만 열면 나랑 꼭 같이 여행 한번 가고 싶다고 말하던 친구가 하나 있긴 한데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요, 대구 말고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를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회사 늦겠다고 빨리 가보라고 계속 재촉하시더래요.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애가 타셨을지 오로지 나만, 아니지, 형님 포함이겠네요. 알죠? 한편 시어머니께서 자리를 비운 시댁에서는 나는 우선 시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시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갈 때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시아버님께 매일 복용시켰던 약봉지도 내가 챙겼고요. 나는 의사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 이 약들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약들도 필요한지, 라고 남편에게 당부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께 매일 복용시키는 약들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두 분이 그날 다투시는 걸 보고 난 후로는 의심이 더 커졌고요. 그날 오후에 남편이 시아버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아버님의 안색이 훨 좋아 보였어요.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나를 알아보시고 내게 인사를 하셨어요. 남편의 표정은 좀 무덤덤했고 뭔가 근심 있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침대 위에 시아버지를 앉혀드린 후 남편은 시아버지께 죽을 먹여드렸고 나는 사과 주스를 갈아드렸어요. 남편이 이제 앞으로 제가 직접 돌봐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나를 불러서는 이러다가 엄마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일 것 같아. 아버지는 안 믿으시겠지만 난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라며 울먹거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님의 진찰 결과서를 나에게 보여주었어요. 알 수 없는 전문 용어와 기호들이 잔뜩 적혀 있었지만 그 와중에 내 눈에 들어온 건 의사 선생님의 최종 소견이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신경안정제 중독이라는 문구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내일 아버지를 이곳에서 모시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버지가 안전하게 계실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우리 부부는 월차를 내고 우리가 임시로 빌린 숙소로 아버님을 모시고 갔어요. 모든 일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기에 처음에는 좀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다 그날 오후 무렵쯤 되어서야 모든 일이 다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시아버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계속 남편을 채근했어요. 아주버님께서 지금 두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를 도대체 어디로 모시고 간 거야?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할 건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나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아버님을 차에 태우고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아주버님을 쳐다보며 아주버님에게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아버지, 내가 돌볼 거야. 라고만 했어요. 며칠 후 놀러 가셨던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이 완전히 돌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형님도 나에게 전화를 해서 주소를 물었어요. 하지만 나도 딱 잘라 거절하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형님과 함께 남편의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알겠어요. 나 일 끝나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집 말고 엄마 집에서 얘기해요. 라고 했어요. 완강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은 일단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예전 시댁으로 갔어요. 시아버님의 지인 한 분도 동행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당신이 이 집 가져. 그게 다야. 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완강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뚫어져라 노려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림없지. 그럼 이혼 수속 진행할 거야. 그리고
우리 공동 소유 재산 중에 절반은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어제 이미 이혼 서류 접수시켰어. 당신도 같은 생각이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네. 라고 하셨어요. 아주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시어머니를 자극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께서 평정심을 잃었는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시어머니께서 이 집만 가지라는 거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와 동행한 그 남자분께서 그렇다면 받으실 게 아무것도 없으시겠습니다. 라며 입을 열었어요. 그 남자분의 강한 어조에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남자분을 쳐다보며 당신이 뭔데 이 자리에 끼어들어 그따위 소리를 해? 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그 남자분을 한번 쳐다보시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쳐다보시며 저 사람 내 개인 변호사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피식 웃으시며 아, 그러셔. 근데 무슨 변호사가 밑도 끝도 없이 막 짓거리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변호사분께서 덤덤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시어머니 면전에 수십 장의 사진과 시아버님의 진찰 소견서를 들이밀었어요. 그 몇 가지 증거랑 서류를 보시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개자식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변호사님께서 이런데도 끝까지 해보시겠다면 우리도 관련 증거와 서류를 법원이랑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저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만 하셨어요. 아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셨어요. 저녁 9시쯤 되어서 시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이제 그만 가자고 하셨어요. 변호사님께서 각종 서류의 카피본을 시어머니께 건네셨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 모두에게 5일 후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닷새 후 우리 부부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로 나갔어요.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께서는 내연남과 함께 오셨어요. 그 내연남은 모두에게 자기를 시어머니의 정신적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나의 여신이라고 불렀어요. 골 때리네 정말.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 그 내연남의 말을 듣고 남편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열이 받아서 그 시어머니 내연남을 정말 흠씬 두들겨 패 바닥에 대자로 뻗게 만들어 버리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네요. 그 모습을 보고서도 시아버님께서는 자제력을 잃지 않으셨고 그냥 내연남에게 당신은 우리 집안 식구들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입 닥치고 방에서 나가라 라고만 요구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의연한 모습이 되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내연남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주버님께서 확 목을 비틀어 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지! 라고 시어머니 내연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버님께서 눈꼴 사나워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참기가 힘들다 하시고는 그 내연남의 멱살을 잡아 문 앞까지 질질 끌고 가서 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내연남이 방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자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내연남에게 달려가셨어요.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유언장에 따라 우리 부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빌라 한 채를 받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우리 부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말문을 여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너희 둘이 마지막까지 나를 좀 보살펴 주거라. 그리고 비용은 그 집이랑 퉁치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말라며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농담 좀 했다. 내가 아주 착하게 살아줘서 그래서 내가 당연히 받을 상을 받는 게다. 라고 하셨어요.
아주버님께서도 집을 한 채 받으셨어요. 좀 작은 집이었죠. 형님이 우리 부부를 질투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형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거라. 게으른 자는 꿈을 크게 꿀 수 없는 법이다. 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참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형님을 볼 때마다 형님한테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주버님께서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인상을 쓰며 형님을 바라보며 창피한 줄 알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유언장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셨어요. 변호사님이 시아버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손을 가로저으셨고 이를 본 변호사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사무실이 떠나가도록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이양미 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하셨고 관련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살인미수라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문을 못 연 채 당황스러운 눈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이제 당신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 나 이제 당신 잔소리 더 이상 듣기 싫어. 평생 들었더니 너무 지겨워 이제.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휠체어를 직접 운전하셔서 변호사 사무실 밖으로 먼저 나가셨어요. 시아버지의 모습에서 힘없는 초라한 병든 노인의 모습이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남편이 병원에 일찍 모시고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오늘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라고 하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는 자기야, 정말 고마워. 라고 했어요. 고맙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면 그거면 충분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함께 편안하게 무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간병인 한 분과 물리치료사 한 분을 고용했어요. 물론 비용은 남편이 모두 대기로 했고요. 저의 새로운 삶은 꽤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어요. 그 후 한동안 집안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시어머니에 대한 근황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날 내가 산부인과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형님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형님이 동서 임신했어? 얼마나 됐어? 라고 물었어요. 나는 네, 한 4개월쯤 됐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아이고 잘됐다. 정신적으로 편하니까 아이까지 갖게 되네. 얼마나 팔자가 좋아 그래.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나한테는 말할 틈조차 주지 않고 동서 잠깐 나 좀 봐 라고 하며 나의 팔을 끌어당겨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자기 혹시 우리 시어머니 소식 궁금하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러게요. 정말 오랫동안 어머님 소식을 잊고 살았네요. 옛날 집을 파신 것 같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형님 뭐 아는 거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자기 나랑 잠깐 어디 좀 갈 수 있어? 한 몇 분이면 돼. 요 근처야. 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형님이 무슨 말을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형님을 차에 태우고 형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어요. 어느 주택가에 다다르자 형님이 여기 좀 세워봐. 동서, 저기 맞은편 좀 봐봐. 라고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조그마한 네일샵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 어머니께서 저 네일샵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형님이 맞다고 오픈한 지 한 두어 달 됐다고 했어요. 형님이랑 같이 네일샵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형님이 고개를 저으며 에휴, 난 싫어. 자기 혼자 들어가. 인과응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도 함부로 까불지 않으려고. 라고 하더니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나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네일샵 안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네일샵은 깨끗하고 간결하고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첫인상이 나름 괜찮았어요.
안내를 받아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잠시 뒤 젊은 여직원이 와서 나에게 네일을 해주었어요. 나는 여기 샵 주인이 누구세요? 라고 그 여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여직원이 사랑에 눈멀어 바람난 어떤 아주머니요. 라고 했어요. 나는 사랑에 눈먼? 바람이요? 라며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그러자 여직원이 네, 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치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는 뭐 그런 라고 하고는 나를 보며 실실 웃으며 말 잘 듣는 며느리 노릇도요 라고 했어요. 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상황인가 싶어 황당해하고 있을 때 위층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곧이어 연세 드신 어떤 할머니의 아주 괴기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너, 내가 콩나물밥 먹고 싶다고 했지? 언제 비빔밥 먹고 싶다고 했어? 라고 누군가를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어느 여자분이 대답을 하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귀에 익은 예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네, 어머니, 제가 다시 만들어 올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직원이 내 귀에 대고 귓속말로 며느리예요. 저분이 샵 주인이세요. 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세상 일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다지만 다른 사람에게 한 만큼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당한 사람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는 그런 업보. 시어머니에 관한 일을 남편이나 시아버지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알게 되면 슬퍼할까봐, 가슴 아파할까봐. 난 시아버지나 남편이 슬퍼하시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 후 나도 2번 다시 그 네일샵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가끔 자문하곤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왜 자기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자기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못되게 굴고 막대하고 왜 알지도 못하는 타인에게서 그들의 관심과 이해를 구하는 건지, 찾으려는 건지. 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진심을 다해 존중해 주길 바라봅니다. 그들이 없다면, 그들을 잃는다면 인생을 살면서 꼭 있어야 할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잃는 것과 다름없을 테니까요.